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던진 충격적인 최후 통첩입니다. 그는 서울을 향해 수십억 달러, 아니 수십조 원을 추가로 내라.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요구했죠. 이 장면은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상대로 한 일종의 협박극이었고, 국제 언론은 이를 동맹에 대한 무례한 청구서라 불렀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한국을 대등한 동맹으로 보지 않고 마치 속국이나 고객처럼 다루려는 자세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당시에도 트럼프는 주둔비 분담금을 5배 이상 늘리라고 압박한 바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질서를 흔드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이 과도하다고도 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원래 협상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즐겨 쓰는 인물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을 시험하려는 발언이지, 실제로 미군을 전부 빼겠다는 현실적 계획은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특유의 거래 정치 스타일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발언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급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 군사 전문가, 그리고 일본과 중국 지도자들이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속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에 굴복하고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주 국방을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또 다르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주기를 은근히 바랐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바로 확장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건 스스로 목줄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걸 포기한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독자적 억제력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한국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죠.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그 노선을 더욱 정당화시켜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실제로 미군 철수를 실행에 옮겼다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일부에서는 한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오히려 자주 국방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도 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7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KSS-3 잠수함까지. 이 모든 무기가 독자 기술로 양산되고 있죠. 게다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산업은 미국조차 의존할 정도입니다. 만약 미국이 떠난다면 한국은 핵 옵션을 포함한 독자 억지력 강화로 곧바로 나아갔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강해지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발을 빼는 순간 전략적 패배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심리적 효과입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처음에는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미국이 떠나도 되는가?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니라 미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죠. 결국 협박은 협박으로 끝났고, 주도권은 점차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즉각적으로 불안해하며 협상 테이블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내심 이건 오히려 기회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의존했던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카드라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고, 이는 자주 국방과 전략적 독립을 가속화할 절호의 계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부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신뢰해온 세대는 미군이 떠나면 곧바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런 불안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직접 메시지가 아니라 국방개혁과 방산 수출 확대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KF-21 시험 비행 영상 공개, K9 자주포 추가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불안해하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겠지라고 계산했지만 서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즉각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연구팀을 가동했고 동시에 방산 수출국 확대 전략을 발표했죠. 이는 단순한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공격적인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압박을 당했지만 곧바로 그것을 전략적 반전으로 바꾸어낸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건 청와대의 내부 회의 기록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님, 우리가 돈을 더 내는 순간 한국은 협상력의 90%를 잃습니다. 하지만 버틴다면 미국은 결국 스스로 한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대목은 당시 서울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즉, 겉으로는 협상에 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한국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배경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K9, K2, 천국 미사일, KF-21 같은 무기 체계를 갖췄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조선 이 배터리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트럼프의 압박은 결국 우리가 가진 카드를 다시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민의식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10에서 20년간 한국 사회는 북한 핵 위협, 중국의 경제 압박, 일본의 역사 왜곡을 겪으며 우리 스스로 서야 한다는 자각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오히려 국민에게 이제 정말 때가 왔다는 일종의 경종이 되었던 거죠.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60% 이상의 국민이 미국이 철수해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이 국제사회에도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고, 유럽 언론은 서울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다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기 시작했다는 불안한 논조를 보였죠. 이는 곧 서울의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걸 입증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동북아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파장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가치를 논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여길 잃으면 미국은 동북아 전체를 잃는다.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던졌을 때 서울이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리적, 이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단순히 한국만의 공간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 거점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떠난다는 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둥을 스스로 부러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사실상 워싱턴은 한국을 떠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을 과대평가라고도 합니다. 미국은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죠.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생각보다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그 지적도 자주 나오지만 실제 전술적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전투기나 전략폭격기는 비행거리와 반응 속도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반도처럼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바로 맞닿아 있는 전초기지는 존재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주한미군의 1시간 내 대응은 그 자체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면 괌에서 출발하려면 최소 몇 시간 이상 걸리고 그 사이 전세는 이미 기울 수 있죠.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은 동북아의 방파제이자 교두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역시 미군 기지가 많고 전통적으로 태평양의 항모라 불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더 중시해도 되는 게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일본 내부 정치가 워낙 불안정해 미군이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죠. 실제로도 미군 기지 이전 문제만 해도 일본 사회는 거센 반발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미 미군과의 통합훈련 체계가 완전히 구축돼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제공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강점이 있죠. 바로 한국의 압도적인 군수 산업과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최신식 전차의 자주포의 잠수함의 전투기를 생산하며 이를 미군과 연합 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욱 까다로운 존재일 수 있겠군요. 베이징은 늘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정작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지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이 스스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 중국은 미국 한국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이 주둔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잡아두는 자석이 됩니다. 결국 베이징의 계산은 어느 쪽이든 불리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극동 전략의 균형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만약 미국이 철수한다 해도 한국이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한다면 러시아의 극동 해군력은 사실상 고립됩니다. 그러니 러시아 역시 한국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명확해진 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음 카드는 한국이 가진 무기입니다.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로서의 무기 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최후 통첩을 던졌을 때 서울은 단순히 돈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탐내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적 동맹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과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 속에서 한국산 무기를 가장 신뢰할 만한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방산 시장은 미국 기업들의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니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이 동맹을 잠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 군수업계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워싱턴은 한국을 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들이 당장 필요한 건 신속한 납품과 검증된 성능인데 미국은 이를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건 미국 무기 체계의 느림과 비용 폭등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몇 달 만에 수백 대의 K9을 현장에 투입하고 KF-21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도 최근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시바 총리는 일본 무기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강조했는데 한국과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평화헌법에 묶여 있어 무기 수출에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술력은 있지만 양산 능력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곧바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췄지만 일본의 전차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지역 내 경쟁자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성장세를 뒷북으로 쫓아가는 신세에 불과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무기는 단순히 방어 수단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도 쓰일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서울은 나토와 유럽을 향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동맹 유지의 명분이 약해지고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입니다. 한화, 삼성, 현대,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산 클러스터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속도와 품질을 보장합니다. 나토는 한국을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부르고 있고, 심지어 미국 장성들조차 한국이 아니면 러시아에 맞서는 전선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한국은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건 악몽일 겁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과 동남아, 심지어 중동까지 퍼져나가고 있으니 베이징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전투기를 검토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중국은 긴장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중국 중심 아시아 질서가 한국산 무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무기들이 단순히 장비 수준을 넘어 외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기 수출은 곧 한국의 외교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된 겁니다. 한국은 돈을 내는 대신 무기를 내밀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 정치와 국방 시스템 전체를 시험하는 국면이 된 것이죠. 미국 국방부, 의회, 그리고 언론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왔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건 곧 미국 스스로의 자살 행위라는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이런 갈등은 곧바로 워싱턴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부의 분열은 늘 있어 왔던 것 아닌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늘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국방부와 백악관 사이의 이견도 흔히 있었죠. 이번 사안이 특별히 더 큰 파장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사안이 특별했던 건 한국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이미 미국 안보 전략의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빼앗을 수 없는 공급망의 중심이자 군사적 방파제이자 나토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입니다. 만약 철수를 강행한다면 이는 단순한 동맹 이탈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붕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한국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여전히 미국 납세자 돈이 아깝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느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크죠. 이런 여론이 트럼프의 배경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국이 이런 민심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돈이 아닌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미국의 AI 산업과 군사 첨단 무기 체계에 필수적입니다. 또 현대의 기아가 제공하는 전기차 공급망, 하나의 조선이 방산 라인은 미국 경제에도 직결됩니다. 워싱턴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군 철수론이 힘을 얻을수록 동시에 그러면 반도체와 무기를 누가 공급할 것이냐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맞서자 미국 내부에서는 차라리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는 평가가 나온 거죠. 중국 역시 혼란을 틈타려 했지만 워싱턴이 한국을 잃으면 중국만 이롭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다시 밀려났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내부 분열 속에서도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낸 셈입니다. 워싱턴이 내부적으로 분열에 빠져 허둥대고 있을 때 서울은 마침내 숨겨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전술핵 개발과 KF-21 핵무장 가속화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땅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핵우산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핵억지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로드맵과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운반 체계를 모두 갖춘 나라였고 6개월 3기 핵탄두 시나리오가 거론될 만큼 준비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허풍이라고도 보지 않았나요? 한국이 핵을 만들겠다는 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미국조차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걸로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국이 한국을 억제하려 해도 이미 현실적으로는 제동을 걸 수 없는 단계였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이 재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 KAERI, 카이스트, 한화이, 두산 같은 기관과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분야에서는 현무 5, 현무 6이 이미 실전 배치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이 굳이 한국을 제재하려 하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 핵강국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앞당길 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조차 차라리 관리 가능한 핵 동맹국으로 두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독립을 가장 두려워해 왔습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는 순간 일본은 안보 지형에서 완전히 밀려난다는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평을 쏟아냈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핵을 못 갖는데 한국은 가능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죠. 베이징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심으로는 극도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한반도라는 핵방패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KF-21에 전술핵이 탑재된다면 중국 동부 해안과 베이징 수도권까지 직격권에 들어갑니다.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 균형을 완전히 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어땠나요? 유럽이나 러시아의 반응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럽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 옵션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균형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러시아 역시 표면적으로는 반대했지만 내심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독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일본과 중국이었고 미국은 한국의 배짱에 오히려 동맹을 붙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이 숨은 카드를 꺼낸 순간 협상의 무게추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군요. 미국이 철수를 말할수록 한국은 그럼 우리는 핵을 가지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로 맞섰고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이 더 당황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서울이 최후 통첩에 맞서들이민 핵옵션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질적 대안이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모두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 카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핵강국으로 설 것이다. 이 선언은 이후 전개될 협상의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던졌을 때만 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이 곧바로 굴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오히려 핵카드까지 언급하며 맞서자 심리적 구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협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협박에 갇힌 쪽이 워싱턴이 된 것이죠. 언론은 이를 두고 로 보였던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동맹 심리 구조 자체를 전환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결국 미국이 더 강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핵심 군사력과 글로벌 영향력은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 비밀이 대체 불가능성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K방산, 그리고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한반도. 이 세 가지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협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로 변했습니다. 서울이 떠나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워싱턴은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의 심리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군요. 일본은 늘 미국의 넘버원 동맹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중국은 미국이 떠나면 우리가 이득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빗나간 셈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일본은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한국을 붙잡기 위해 일본을 제쳐두고 있다라는 자조적인 보도를 내놓았죠. 이시바 총리의 입지는 약화되었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왜 우리는 늘 미국의 명령만 따르는데 한국은 미국을 흔드느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더 곤란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 철수를 기다렸지만 한국의 핵카드가 등장하자 미국이 떠나도 한국이 스스로 강해진다는 새로운 악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여전히 일부 강경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허세를 부린다라며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 말이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들의 주장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양산 준비에 돌입했고 K9, K2 천궁 등은 유럽 전선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잃찾는 건 곧 러시아와 중국을 이롭게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언론은 곧바로 강경파를 비판했고 미국 사회는 점차 우리가 한국에 매달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울이 핵카드까지 꺼내며 배짱을 부리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의 제일 동맹국이라는 지위를 자랑해왔지만 트럼프가 한국을 붙잡기 위해 일본보다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일본 언론은 연일 한국이 미국을 흔드는 데 성공했다. 워싱턴은 도쿄가 아닌 서울을 선택했다. 라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컸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왜 한국은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는데 우리는 항상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으니까요. 중국의 반응은 더 복잡했죠. 겉으로는 늘 하던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철수하든 말든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건 결국 베이징 수도권이 한국의 직접 타격 범위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중국 전략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전초기지에서 한국 독자 핵강국으로 바뀌는 순간 중국은 두 겹의 압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았지만 공통적으로 느낀 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본은 늘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믿었지만 방산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여전히 중간 완충지대로 보려 했지만 서울은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꺼내 들었죠.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베이징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부 여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보수 언론은 이제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라는 과격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헌법 구조라는 족쇄에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반면 한국은 이미 KF-21과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언제든지 핵 탑재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이제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전략적 실력에서 갈라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을 떠나도 독자적으로 핵을 갖출 수 있다는 건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은 익숙하지만 한국이 독자 강국으로 떠오르는 건 훨씬 더 불편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바로 코앞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첨단 산업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충격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워싱턴 내부에서는 또 다른 위기의식이 번졌습니다. 바로 한국을 잃으면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도 동시에 잃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그리고 첨단 무기 생산까지. 한국은 이미 산업과 기술의 최전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최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의 AI 칩,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심지어 군사위성까지 좌우합니다. 만약 서울이 워싱턴과 등을 돌린다면 미국의 방산 산업과 첨단 공급망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대의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나토가 긴급히 전차와 자주포를 필요로 했을 때 미국은 2년 이상 걸릴 생산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투입했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EUV 장비를 독점한다고 해도 실제 양산 능력은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만 봐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없으면 미국 전기차 산업은 멈춰버립니다. 미국의 기술력은 높지만 공급망을 움직이는 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이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일본도 소재 기술이나 장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은 여전히 일부 소재와 장비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자적 체계라기보다 한국에 종속된 형태로 바뀌고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같은 핵심 소재를 일본이 독점했지만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국산화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삼성과 SK가 일본 장비 업체들의 최대 고객입니다. 즉, 일본은 공급자에서 하청업체로 전락했고 한국이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한 겁니다.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베이징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7나노조차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실상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죠. 중국의 기술 굴기는 이미 반쪽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심 장비를 들여오고 자체 기술로 EUV 공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삼성이 하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핵심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는 건 곧 산업 패권을 중국에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워싱턴이 결국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뒤로 물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와 군사력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에서도 미국을 붙잡는 절대 카드가 된 셈이군요. 이건 단순히 군사동맹이 아니라 세계 산업체인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산업 패권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의 미사일도, 인공지능도, 금융도 모두 흔들립니다. 조선업이 멈추면 미국의 해군 전략도 균열이 납니다. 배터리 산업이 흔들리면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붕괴합니다. 워싱턴이 트럼프의 강경한 요구를 끝내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와 경제,
두 축 모두에서 미국을 붙잡는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던지며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서울은 돈을 더 내는 대신 전략 카드를 하나씩 내밀며 협상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켰습니다. 핵 옵션, 방산 수출, 그리고 반도체 조선 이 배터리 공급망. 결국 협상은 한국이 미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워싱턴은 협박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군사력, 외교력, 달러 패권까지 고려하면 한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완전히 대등한 위치에 서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절대적인 규모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고리를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과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작동 불능이 됩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K방산이 없으면 나토 전선은 러시아에 즉각 밀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삼성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이 멈추면 미국의 에너지 전략도 흔들립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는 건 단순히 동맹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략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서울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더욱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넘버원 동맹이라는 위치가 흔들렸고 중국은 한국의 산업 군사력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일본은 워싱턴의 시선이 도쿄가 아닌 서울로 쏠리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애썼지만 결국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겠다는 선언은 베이징의 전략적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즉,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미국과 중국 모두를 동시에 흔드는 카드가 된 겁니다.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강대국 앞에서 강하게 나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울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다. 돈을 내기 위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 전략을 설계할 파트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미국이 떠난다면 우리는 핵으로 대응하고 KF-21을 전술핵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이라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이는 협박이 아니라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었고 미국은 그 선택지 속에서 남아야 한다는 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돈을 내라는 요구가 결국 누가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고 답은 명확해진 셈이군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협상은 더 이상 트럼프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주도하는 게임으로 변했고 워싱턴은 떠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보여준 협상의 반전술, 즉 돈이 아니라 힘과 가치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워싱턴 내부는 본격적인 논쟁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의회, 국방부, 백악관,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죠. 공화당 내 강경파는 여전히 한국이 우리를 이용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잃는 순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너진다. 한국은 더 이상을 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다. 이런 인식은 워싱턴 내 권력자들의 사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의 보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안보 수혜국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태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워싱턴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을 시험하는 게임에서 승리했다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국방부 내부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한국이 핵무장 가능성을 꺼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떠날 수 없다라고 직언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 출신 인사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이 우리 전략의 기반을 지켜주고 있었다. 이 발언은 미국 내부의 시각 전환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특히 미국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한국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강합니다. 이 여론은 미국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경제 카드로 이 문제를 상쇄했습니다. 삼성이 현대,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 미국 내에서 오히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구호로는 한국을 흔들 수 있지만 경제적 현실은 정반대로 워싱턴을 옭아매고 있는 겁니다. 의회와 언론이 점차 한국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변화 속에서 일본과 중국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미국 의회와 언론까지 장악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고, 중국은 워싱턴의 시각 변화가 곧 동북아 전략 변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 모두 자신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워싱턴 내부의 분위기가 변하자 국제 언론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CNN, BBC, 르몽드, 슈피겔 같은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한 나라, 동맹의 힘의 균형을 바꾼 새로운 주인공이라는 제목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유럽 언론은 한국을 NATO의 숨은 구세주로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 당장 필요한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 지역 강국이 아니라 유럽의 전장을 지탱하는 전략 공급국이라고 평했죠. 이는 한국의 위상을 전통적인 미국 유럽 중심의 동맹 구조에서 제3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언론은 훨씬 냉소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붙잡기 위해 일본을 희생시킬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일본 내부 불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일본은 늘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자랑했지만 이번 사태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미국을 협박하는데도 트럼프가 물러섰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곧 일본이 미국에게 같은 카드를 쓰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결국 일본은 국제 언론을 통해서도 한국의 뒤에 서 있는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중국 쪽 반응은 더 민감했죠. 환구시보나 신화통신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위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정작 국제 언론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베이징의 진짜 고민은 미국의 철수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 핵옵션을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국제 언론 보도가 한국 국내에도 큰 파급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단순히 정부 발표가 아니라 해외 언론의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확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협상력을 갖췄다라고 답했죠. 국제 언론의 시각 변화가 국내 민심을 다시 굳건히 만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유럽과 아시아 언론의 톤 차이입니다. 유럽은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했고, 아시아 언론, 특히 일본과 중국 매체는 불안과 경계감을 드러냈죠. 이는 곧 한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 세계 각국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제 언론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한국을 굴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을 글로벌 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이 문장은 이후 수많은 기사 제목에 반복되었고 한국은 동북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자 이제 본질적인 변화가 가시화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재정이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한미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즉 미국이 지켜주고 한국이 비용을 내는 구조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최후 통첩과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은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보호와 피보호가 아니라 상호 필요와 대등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동맹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과 전략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존 구조가 있는 한 한국이 진정한 대등 동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은 과거의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세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작 능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KF-21, 현무미사일, KSS-3 잠수함 같은 독자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의 배터리, 조선이 방산 등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국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군사적 우산을 제공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산업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균형 관계는 곧 대등 동맹을 의미합니다. 결국 동맹의 정의 자체가 변한 셈이군요. 미국은 예전처럼 우리가 지켜준다라는 태도를 취하기 어렵고 한국도 더 이상 돈을 내며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이익 구조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내에서도 한미 관계는 이제 북대서양 동맹과 비슷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유럽 동맹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은 이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고객으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 선언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이 변화를 지켜보며 얼마나 불안했을지는 짐작이 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특별 관계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미국과 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불안했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결론은 곧 한국의 독자 전략이 강화된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헌법 구조에 묶여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주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군사, 경제, 산업 전반에서 독립적 자산을 확보했고 그 덕분에 동맹을 새롭게 정의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은 이제 보호와 피보호가 아닌 상호 존중과 대등 협력으로 바뀐 겁니다. 한미 동맹이 새롭게 정의되는 과정 속에서 서울은 세계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있어도 없어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다. 그러나 상호 존중이 전제된다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쌓아온 군사력과 산업 역량, 그리고 자주 국방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언은 자칫 국제사회에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미국을 버리려 한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뉘앙스를 보면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 있는 균형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강력한 자존심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독립과 협력을 동시에 제시하는 이중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는 미국을 겨냥한 건이자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도 들려주는 신호였겠군요.
일본에는 우리는 너희와 달리 미국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라는 차별성을 보여주었고, 중국에는 미국이 떠나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경고를 준 것이죠. 맞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도 주체적 목소리를 낸다라며 한숨을 쉬었고,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 발언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생존을 선언한다는 건 베이징이 기대했던 한미 균열 시나리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메시지가 유럽에서도 크게 환영받았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의 새로운 축이라고 평했고, 독일 슈피겔은 한국의 자주성은 유럽에도 모범이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독립적 메시지를 보며 자신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할 점을 확인한 셈이죠. 결국 서울의 메시지는 단순히 한미 관계를 넘어서 세계 전략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있다. 그러나 협력한다면 더 강하다. 이 이중 선언은 미국을 붙잡으면서도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고 유럽을 끌어들이는 외교적 삼중 효과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한마디로 국제 무대의 판을 흔드는 전략적 주체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의 최후 통첩은 처음에 한국을 압박하는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수십조 원을 더 내라, 아니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나 이 협박은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한미 관계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옵션, 방산 수출, 반도체의 조선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동맹의 재정립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은 별표를 에서 갑으로 별표라는 한국의 위치 변화를 상징하는 전환점이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제 동맹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은 실망했고 중국은 불안해졌으며 미국은 결국 한국 없이는 전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과 산업 패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은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전략적 중심이라 불렀고, 아시아 언론은 충격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동맹의 판도를 스스로 뒤집어 새로운 법칙을 세운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론은 간단하군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는 작은 동맹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위상 앞에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을 통해 자주 국방의 길을 열었고, 동시에 산업과 공급망을 통해 세계 패권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통첩으로 시작된 협상은 결국 별표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트럼프를 압박한 사건 별표로 귀결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보호와 피보호가 아닌 대등한 협력의 형태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서울은 스스로를 국제정치의 핵심 플레이어로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트릭스터 전략, 즉 게임 체인저로서의 한국이 보여준 최종 결론입니다.